안녕하세요. 6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배웁니다.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에요.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배운 건 전부 지도 학습이었습니다.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했죠. 이건 돔이다, 이 농어의 무게는 1000g이다 이렇게요. 오늘부터는 정답이 없습니다. 데이터만 주어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야 해요.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K-means clustering, DBSCAN, 그리고 PCA.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K-means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고 엘보우 방법으로 최적의 K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DBSCAN의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원리를 이해하고 K-means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넷째, PCA로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하고 시각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차원 데이터를 2차원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둘의 차이를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정답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입력 X와 정답 Y를 함께 제공하죠. 마델 다데프 IT, X 밑줄 트레인, Y 밑줄 트레인. 지금까지 이 패턴이었죠. 예를 들어 이 사진은 개다, 이 메일은 스팸이다처럼 누군가가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면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KNN, SVM, Decision Tree,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전부 지도학습이에요.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정답 레이블이 없습니다. 입력 X만 있어요. 마델 다데프 ITX, Y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고객 데이터가 있는데 이 고객은 VIP 다 같은 레이블은 없어요. 하지만 구매 패턴이 비슷한 고객끼리 묶을 수는 있잖아요. 이 그룹은 주로 전자제품을 사고 저 그룹은 의류를 산다.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을 스스로 발견하는 게 비지도학습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신용카드 거래에서 이상한 패턴을 찾는 것도 비지도학습이에요. 정상적인 거래와 다른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지도학습의 목표는 예측, 새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것. 비지도학습의 목표는 발견, 데이터 안에 숨겨진 구조를 찾는 것. 비지도학습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클러스터링, 비슷한 데이터끼리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오늘 배울 K-means와 DBSCAN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응용을 보면 고객 세분화, 비슷한 구매 패턴의 고객끼리 그룹화해서 마케팅에 활용, 문서 분류, 비슷한 주제의 뉴스 기사를 자동으로 묶기, 이상치 탐지,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데이터는 이상, 이미지 분할, 이미지에서 비슷한 색상의 영역을 묶기. 둘째, 차원 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오늘 배울 PCA가 대표적입니다. 100개 특성을 2개로 줄여서 그래프로 볼 수 있게 만들거나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5주차에서 KNN의 차원의 저주를 배웠잖아요. PCA가 그걸 완화해줍니다. 셋째,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정상 패턴과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기 탐지, 네트워크 침입 감지, 제조 불량 감지 등에 사용됩니다. DBSCAN의 잡음 포인트 탐지가 이상 탐지의 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클러스터링, K-means, DBSCAN과 차원 축소, PCA를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K-means 클러스터링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널리 쓰이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에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 즉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핵심 용어 3가지, 센트로이드 클러스터의 중심점이에요. 각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가상의 점입니다. 클러스터, 데이터의 그룹이에요.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인 집합, K 클러스터의 개수, 이건 우리가 미리 정해줘야 합니다. 3개 그룹으로 나눠라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테이블 위에 쇠구슬이 뿌려져 있고 자석 3개를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각 쇠구슬은 가장 가까운 자석에 달라붙겠죠. 그러면 3개 그룹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자석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룹이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석을 각 그룹의 중심으로 옮기고 다시 쇠구슬을 재배정하고 또 자석을 옮기고 이걸 반복하면 안정적인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K-means의 동작 과정이에요. 동작 과정을 정리하면 4단계입니다. 스텝 1, K개의 센트로이드를 랜덤으로 배치합니다. 스텝 2,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할당합니다. 스텝 3, 각 클러스터의 평균 위치로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스텝 4, 스텝 2에서 3을 센트로이드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텝 1, 초기 센트로이드, K개의 중심점을 랜덤으로 배치합니다.
아직 데이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아무데나 놓는 거예요. 스텝 2. 할당.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K개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의 클러스터에 배정해요. 이 단계에서 K개 그룹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스텝 3. 업데이트.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 평균 위치가 새로운 센트로이드가 돼요. K-means라는 이름의 means가 바로 이 평균 계산에서 온 겁니다. 스텝 4. 수렴 확인. 센트로이드가 이전 위치에서 거의 변하지 않으면 수렴한 것입니다. 또는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하면 멈춥니다. 코드를 보면 K의 means엔 밑줄 클러스터에서는 3으로 생성하고 fit x만 합니다. y 없이 x만 넣는 거예요. 비지도 학습이니까요. 결과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K-means 판 레이블스 밑줄. 각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번호로 나옵니다. K-means 반스 클러스터 밑줄, 센터스 밑줄, 각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좌표. K-means inertia, 밑줄 이너셔. 각 데이터에서 자기 센트로이드까지 거리의 합. 이 값이 작을수록 클러스터 내부가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프레딕트로 새 데이터의 클러스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K-means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K를 몇으로 해야 하는가? K는 사전에 지정해야 하잖아요. K는 2로 하면 2개 그룹, K는 5로 하면 5개 그룹. 잘못 지정하면 결과가 엉망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엘보우 방법, 엘보우 메서드입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K를 1부터 10까지 바꿔가면서 이너셔를 기록합니다. 이너셔는 클러스터, 내 데이터들이 센트로이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합이에요. 작을수록 클러스터가 촘촘하다는 뜻이죠. K를 늘리면 이너셔는 항상 감소합니다. 극단적으로 K를 데이터 개수와 같게 하면 이너셔가 0이에요. 각 데이터가 자기만의 클러스터니까요. 하지만 그건 의미 없잖아요. 핵심은 K를 늘려도 이너셔의 감소 효과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처음에 급격히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완만해져요. 이 모양이 팔꿈치, 엘보우처럼 생겼다고 해서 엘보우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코드를 보면 K를 1부터 10까지 반복하면서 각각 K의 means를 fit하고 이너셔 밑줄을 리스트에 모읍니다. 그 다음 선 그래프를 그리면 엘보우 지점이 보여요. 보통 K는 3이나 K는 4 지점에서 팔꿈치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항상 명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 K를 시도해보고 도메인 지식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K-means는 강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두세요. 한계 1. K를 사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클러스터가 몇 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엘보우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한계 2. 원형 클러스터만 잘 찾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예요. K-means는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동그란 구형 원형 클러스터만 잘 잡아냅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두 그룹이 휘어져 있으면 K-means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잘라버립니다. 동심원 모양, 고리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다음에 배울 DBSCAN입니다. 한계 3. 초기 값에 민감합니다. 센트로이드를 랜덤으로 배치하잖아요.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n 밑줄 init, 매개 변수로 해결합니다. n 밑줄 init는 10이면 초기 값을 10번 다르게 시도해서 가장 좋은, 이너셔가 가장 낮은 결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스클런의 기본값이 10이라 보통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DBSCAN입니다.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이름이 길지만 핵심은 밀도 기반이에요. K-means와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K-means는 중심점까지의 거리로 그룹을 나눴죠. DBSCAN은 밀집된 지역을 클러스터로 묶는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파티장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저기 모여서 대화하는 그룹이 있고 혼자 구석에 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밀집 지역은 클러스터 그룹, 빈 공간은 클러스터 사이의 경계, 혼자 떨어진 사람은 이상치, 잡음. 이걸 수학적으로 정의하려면 두 가지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EPS, 이웃 반경이에요. 얼마나 가까워야 이웃으로 볼 것인가. 밑줄 samples, 한 점 주변에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밀집 지역으로 볼 것인가. 이 두 매개 변수로 세 가지 유형의 포인트가 정의됩니다. 핵심 포인트, 콜 포인트. EPS 반경 내에 밑줄 samples개 이상의 이웃이 있는 점. 파티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대화 그룹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경계 포인트, 보더 포인트. 핵심 포인트의 이웃이지만 자기 자신은 핵심이 아닌 점. 대화 그룹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잡음 포인트, 노이즈 포인트. 어떤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점.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이상치로 탐지됩니다. 레이블이 1로 표시돼요. 그리고 K-means와 가장 큰 차이,
클러스터 수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K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돼요. DBSCAN의 동작 과정을 봅시다. 스텝 1. 핵심 포인트 찾기.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EPS 반경 내에 있는 이웃수를 셉니다. IMIN, 밑줄 샘플스 이상이면 핵심 포인트로 표시합니다. 스텝 2. 클러스터 확장. 하나의 핵심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그 이웃 중 핵심 포인트를 찾고 또 그 핵심 포인트의 이웃을 찾고 이렇게 연결된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합칩니다. 마치 전염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밀집 지역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면 하나의 클러스터가 됩니다. 스텝 3. 경계 포인트 할당. 핵심 포인트는 아니지만 핵심 포인트의 EPS 이내에 있는 점은 해당 클러스터의 경계 포인트로 할당됩니다. 스텝 4. 잡음 판정. 어떤 핵심 포인트의 이웃도 아닌 점은 잡음으로 표시합니다. 레이블이 -1이에요. 코드는 매우 간단합니다. DBSC, AN, EPS는 0.5, min 밑줄 샘플스는 5로 생성하고 feedX. 결과에서 레이블스 밑줄을 보면 -1, 0, 1, 이 같은 값이 나오는데 -1이 잡음, 나머지가 클러스터 번호예요. K-민스와 달리 N 밑줄 클러스터 수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SCAN이 K-민스보다 우수한 점 3가지를 봅시다. 첫째, 비원형 클러스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초승달 모양, 고리 모양, 불규칙한 모양도 클러스터링할 수 있습니다. K-민스는 원형만 가능했죠? 코드에서 make 밑줄 moons라는 초승달 모양 데이터를 생성해서 K-민스와 DBSCAN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K-민스는 직선으로 반을 나눠서 완전히 실패하는데 DBSCAN은 초승달 모양을 정확히 잡아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K-민스는 중심점까지 거리 AL을 쓰니까 항상 원형 경계가 됩니다. DBSCAN은 밀집된 연결을 따라가니까 어떤 모양이든 따라갈 수 있어요. 둘째, K를 사전에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밀도 분포에 따라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형성됩니다. 대신 EPS와 min 밑줄 샘플스를 설정해야 하지만 이건 데이터의 밀도에 대한 직관을 반영하는 거라 K를 맞추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셋째, 이상치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잡음 포인트 -1가 바로 이상치예요. 별도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 없이도 이상치를 찾아줍니다. 이건 K-민즈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K-민즈는 모든 데이터를 반드시 어떤 클러스터에 배정하거든요. 두 알고리즘을 표로 비교한 슬라이드입니다. 핵심만 짚어볼게요. 클러스터 모양에서 K-민즈는 원형 구형만 가능하고 DBSCAN은 어떤 모양이든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수에서 K-민즈는 K를 미리 지정해야 하고 DBSCAN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상치 처리에서 K-민즈는 이상치를 무조건 어딘가에 배정하고 DBSCAN은 잡음 -1으로 분리합니다. 속도에서 K-민즈가 더 빠릅니다. 대용량 데이터에 유리해요. DBSCAN은 데이터가 매우 많으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에서 K-민즈는 K 클러스터 수를 정하고 DBSCAN은 EPS 반경과 min 밑줄 샘플스, 최소 이웃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쓸까요? 데이터가 동그란 덩어리로 나뉠 것 같으면 K-민즈는,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이상치가 있으면 DBSCAN, 둘 다 시도해보고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5주차에서 배운 No Free Lunch, 여기서도 적용되죠. 이제 차원 축소로 넘어갑니다.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이에요. PCA가 뭐냐?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하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보존하는 기법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3D 물체의 그림자를 2D로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빛을 어느 방향에서 비추느냐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PCA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담는 방향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2D 그림자만 봐도 3D 물체가 어떤 건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시각화. 100차원 데이터는 그래프로 그릴 수 없잖아요. PCA로 2차원으로 줄이면 산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이즈 제거. 중요하지 않은 변동 노이즈를 제거하고 핵심 패턴만 남깁니다. 셋째, 계산 효율. 차원이 줄면 모델 학습이 빨라지고 메모리도 적게 듭니다. 넷째, 차원의 저주 완화. 5주차에서 KNN이 고차원에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죠? PCA로 차원을 줄이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인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를 알아봅시다. 주성분은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이에요. PC1, 첫 번째 주성분. 분산이 가장 큰 축, 가장 많은 정보를 담습니다. PC2, PC1에 직교하는 방향 중 분산이 두 번째로 큰 축, PC3, PC1, PC2에 직교하는 방향 중 세 번째. 설명된 분산 비율, Explained Variance Ratio라는 것도 중요해요. 각 주성분이 원본 정보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PC1이 70%, PC2가 20%라면 이 두 주성분만으로 원본의 90%를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코드로 PCA를 해봅시다. 붓꽃 데이터를 사용할게요. 4개 특성 꽃잎 길이, 너비, 꽃받침 길이, 너비를 2개로 줄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점, PCA 전에 반드시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해야 합니다. PCA는 분산을 기준으로 주성분을 찾는데 스케일이 다른 특성이 있으면 값이 큰 특성이 분산을 지배해요. 표준화하면 모든 특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분산이 계산됩니다. 코드 흐름을 보면 1.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 PCAN 밑줄 컴포넌트 는이로 생성 3. PC 밑줄 트랜스폼으로 4차 원 오른쪽 화살표 2차 원 변환 결과를 보면 원본은 154였는데 변환 후 152가 됩니다. 150개 데이터는 그대로이고 특성만 4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explained 밑줄 variance, 밑줄 ratio, 밑줄을 출력하면 0.727, 0.230 같은 값이 나옵니다. PC1이 72.7%, PC2가 23%, 합하면 95.8%, 4개 특성의 정보를 2개 주성분만으로 95.8%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2차 원이니까 산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X축이 PC1, Y축이 PC2. 3종의 붓꽃이 잘 분리되어 보이면 PCA가 성공적으로 정보를 보존한 거예요. PCA는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Y 정답 레이블 없이 X만으로 수행합니다. 시각화할 때 색깔을 Y로 칠하지만 PCA 자체는 Y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몇 개의 주성분을 사용해야 할까요? 차원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 PCA를 수행합니다. PCA에 N 밑줄 컴포넌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원본과 같은 수의 주성분을 모두 계산해요. 각 주성분에 설명된 분산 비율을 보면 PC1 대 0.727, PC2 대 0.230, PC3 대 0.037, PC4 대 0.00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누적 분산 비율을 계산하면 PC1까지 72.7%, PC1 플러스 2까지 95.8%, PC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99.5%, PC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대 100. 차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방법 1. 고정 비율. 누적 설명력이 9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PCAN 밑줄 컴포넌트는 0.9라고 쓰면 90% 이상 설명하는 최소 주성분 수를 자동으로 결정해요. 방법 2. 직접 지정. 시각화가 목적이면 PCAN 밑줄 컴포넌트는 2. 3D 시각화면 PCAN 밑줄 컴포넌트는 3. 방법 3. 스크리 그래프. 각 주성분의 분산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팔꿈치 지점을 찾습니다. K-means의 엘보우 방법과 비슷한 원리예요. 코드에서 개별 분산 막대 그래프와 누적 분산 선 그래프를 나란히 그려서 비교합니다. 누적 그래프에 90% 기준선을 추가하면 몇 개의 주성분이 필요한지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PCA와 클러스터링을 결합하면 아주 강력합니다.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패턴이에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1단계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 2단계 PCA로 차원 축소, 고차원 오른쪽 화살표 2D, 3단계 K-means로 클러스터링, 4단계 시각화. 이 조합이 왜 좋냐면 첫째, 고차원 데이터를 2D로 줄여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원래 특성이 100개였다면 그래프로 볼 수 없었겠죠. PCA로 2D로 줄이면 산점도를 그릴 수 있어요. 둘째, 노이즈가 줄어들어서 클러스터링 성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변동이 제거되니까요. 셋째, 차원이 줄면 클러스터링 속도도 빨라집니다. 코드를 보면 PCA로 변환한 X 밑줄 PCA에 K-means를 적용하고 산점도를 그릴 때 클러스터별로 색을 칠합니다. 센트로이드도 빨간 X 표시로 함께 그려요. 결과 그래프에서 클러스터가 잘 분리되어 보이면 성공입니다. 이 패턴은 1에서 4주차까지 배운 전처리 오른쪽 화살표 모델 학습, 오른쪽 화살표 시각화 파이프라인과 같은 맥락이에요. 도구만 바뀌었을 뿐 흐름은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합니다. K-means. 데이터를 K개 클러스터로 분할합니다. 센트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엘보우 방법으로 최적의 K를 찾고 원형 클러스터에 적합합니다. DBSCAN.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 수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비원형 클러스터도 찾을 수 있어요. 잡음 포인트 -1로 이상치를 자동 탐지합니다. PCA.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합니다. 3D 물체의 그림자를 2D로 찍는 것과 같아요.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이 주성분이고 설명된 분산 비율로 몇 개의 차원을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표준화가 필수이고 시각화와 전처리에 활용됩니다.
비지도 학습의 핵심 3줄 요약. 1. 정답 없이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을 발견한다. 클러스터링으로 비슷한 데이터를 그룹화한다. 3. 차원 축소로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압축해 시각화하고 효율을 높인다. 이번 주 실습은 3파트입니다. 실습 1은 K-means 클러스터링, make 밑줄 blobs로 인공 데이터를 생성하고 K-means를 수행합니다. 엘보우 방법으로 최적의 K를 찾아보세요. K를 다르게 설정했을 때 클러스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습 2는 DBSCAN, make 밑줄 moons 데이터에서 K-means와 DBSCAN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K-means가 실패하고 DBSCAN이 성공하는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EPS와 mean 밑줄 샘플스를 바꿔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실험해보세요. 실습 3은 PCA 차원 축소, 붓꽃 데이터의 4차원을 2차원으로 줄여서 산점도를 그립니다. 설명된 분산 비율을 확인하고 PCA 후 K-means를 결합하는 것까지 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 분? 특히 K-means와 DBSCAN의 차이, 그리고 PCA에 설명된 분산 개념이 어려웠다면 꼭 질문해주세요. 다음 주는 인공신경망 기초, 퍼셉트론과 MLP입니다. 드디어 딥러닝의 시작이에요. 뉴런, 퍼셉트론, 활성화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XOR 문제를 통해 왜 깊은 신경망이 필요한지 배웁니다. 그리고 파이톨치가 처음 등장합니다. 1에서 6주차가 머신러닝 기초였다면 7주차부터는 딥러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배운 비지도 학습은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